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황금 같은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이한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신체의 근육은 뇌의 명령을 전달받아 움직입니다. 어떤 물건을 잡는다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행동은 모두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죠. 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육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수전증인데요. 네. 오늘은 이 수전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수전증은 자체 주변 사람들까지도 좀 불안함을 느끼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수전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이한 선생님과 함께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전증 정확한 병명부터 좀 확인해 보고 갈까요, 선생님? 의학적으로 떨림은 몸의 일부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지만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이 손이라서 손떨림 또는 수전증이라고 불리는데요. 수전증은 손이 떨리는 현상의 환자 표현입니다. 진단명이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전증은 병명이 아니라 증상에 대한 이제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진단명은 어떻게 따로 있는 건가요? 수전증은 생리적인 것 외에 다양한 질병에 기인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생리적 진전, 약물 유발성 진전, 본태성 진전, 파킨슨병, 윌슨병 및 손해성 진전 등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윌슨병 및 손해성 진전의 경우 수전증 외에 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 없이 손만 떨리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진전 중에 본태성 진전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질병들의 이제 원인이 돼서 수전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본태성 진전증일 확률이 가장 높은 거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수전증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증상인 거죠, 선생님? 네, 반복 운동을 과장되게 보이게 하는 외부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불안하거나 배가 고플 때 혹은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손이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처럼 파악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수전증을 생리적 떨림이라고 부릅니다. 생리적 떨림의 경우 떨림을 유발하는 인자를 제거해주면 그 증상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를 병이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필요 또한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수전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이제 아까 본태성 진전이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어떤 건가요, 선생님? 본태성 진전은 수전증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 인구의 0.7% 정도,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4.6%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본태성 떨림의 경우 운동 시에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컵을 잡거나 수저질을 할 때 활동성 떨림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네. 부모가 본태성 떨림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게서 수전증이 발병할 확률이 약 5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변에 보면은 수전증 갖고 있는 분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실제로 수전증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본태성 진전에 의한 수전증은 드물지 않습니다. 본태성 진전은 40세 이상 인구에서 10만 명당 400여 명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한 번 발생하면 대개 수십 년간 지속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전증이 이제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한데 앞서 본태성 진정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떨까요? 본태성 진전은 유전성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전성일 경우에 세대를 이어서 부모 자식으로 유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드물게 윌슨병은 모든 환자에게서 세대를 한 단계씩 건너서 그러니까 조부모가 있으면 부모는 건너뛰고 손주 손자, 단계. 손녀에게 네네. 유전이 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다른 수전증과는 좀 차별화되는 본태성 수전증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본태성 진전은 자세를 취하거나 힘을 줘서 움직일 때 몸이 규칙적으로 떨리는 증상이 특징적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마음을 진정시키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기도 합니다. 본태성 진전은 생리적 손떨림 증상과 마찬가지로 증상 자체는 대부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변인이 볼 때 불안해 보이는 사람으로 오인될 수 있고 정도에 따라서는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대부분 평생 증상이 지속되는 만큼 약물 치료나 꼭 필요한 소수의 경우에 한해서 수술적 치료를
치료를 고려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럼 수전증의 또 다른 원인 질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뇌질환이 원인이 돼서 수전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 네, 뇌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파킨슨병, 윌슨병, 알코올성, 진핵성 핵상마비 등 뇌 질환이 원인이죠. 그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킨슨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전증부터 살펴볼게요. 수전증이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수전증이 맨 처음 나타나는 파킨슨병 증상일 수도 있죠. 수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본태성 진전과 수전증의 양상이 약간 다르지만 신경과 전문의가 보아도 초기에는 구분이 힘든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50세 이후에 손이나 발이 떨리면서 동작이 느려지고 걸을 때 발을 끌게 걷거나 얼굴의 표정이 사라지면 뇌 속에서 운동 조절에 관여하는 도파민의 부족으로 생기는 파킨슨병을 우선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보행장애가 와서 종종 걸음을 걷거나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초반에는 또 비슷하다고는 하셨는데 본태성 진전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파킨슨병의 수전증의 특징은 힘을 뺐을 때 손이 떨리는 안정시 떨림을 보이나 본태성 떨림증은 손에 힘을 주고 무엇인가 잡을 때 수전증이 심해지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할 때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자, 이 밖에 그럼 수전증의 원인이 되는 뇌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파킨슨병 외에도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서 구리가 몸에 쌓이는 희귀 질환인 윌슨병에 걸렸을 때도 수전증이 올 수 있습니다. 네. 특징은 안정시에나 움직일 때 모두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팔꿈치를 굽히고 손을 앞으로 펴면 날갯짓을 하듯 떨린다기보다는 흔드는 쪽에 가까운 떨림을 보이게 됩니다. 100만 명 중에서 30명 정도로 아주 드문 병이고요. 누가 봐도 알 만큼 일반적으로 떠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수전증이 갑상선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선생님? 네, 갑상선 질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상선 항진증은 호르몬이 혈액 내로 과다 방출되어서 일어나는 증상을 가진 모든 질환을 총칭하게 됩니다. 주요 증상은 목이 붓고 예민함을 느끼고 땀이 많이 나고 피로감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과 함께 수전증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수전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 수전증이 나타나서 병원을 가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어떤 검사를 통해서 수전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좀 진단할 수 있게 될까요? 신경과에서 수전증 환자를 진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가만히 있어도 떨리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손떨림을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소리를 내서 숫자를 1부터 10까지 세어보게 하거나 100에서 거꾸로 숫자를 세게 하면 그런 행위에 집중을 해서 수전증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수전증을 좀 더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움직일 때도 수전증이 있는 분들은 양팔을 가슴 앞으로 이렇게 곧게 뻗게 한다거나 양팔 팔꿈치를 굽히고 손을 얼굴 앞에 유지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네. 본태성 떨림 환자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게 본태성 떨림 환자는 뻗는 순간부터 떨리고 파킨슨병 환자인 경우는 가만히 안정을 취할 때 막 떨리다가 힘을 빼고 있을 뻗으면 때.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 방법 알아봐야겠는데요. 수전증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네. 매우 다양한 신경과적인 약이나 시술적 치료법이 있습니다. 본태성 진전은 치료가 대개 약 복용이지만 심하면 뇌 심부 자극술이라는 치료도 드물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약 복용도 수전증이 심하지 않으면 매일 먹지 않고 필요시 뭐 긴장할 때라든지 할 때만 복용해도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파킨슨병으로 인한 수전증은 또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까요, 선생님? 파킨슨병도 약 복용이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필요하게 됩니다. 네. 매일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하고요. 파킨슨병으로 인한 수전증이 한쪽에만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약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뇌심부 자극술, 뇌 깊숙이 전극을 삽입하는 정의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수전증 자체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그냥 치료받지 않고 지켜봐도 될까요? 증상이 매우 미미한 경우에는 그냥 두고 보아도 될 수는 있는데요. 수전증으로 인해서 생활이 좀 불편하거나 할 경우에는 신경과적 검사와 치료를 조기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병원을 찾아서 수전증 치료를 잘 받았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재발할 수도 있을까요?
치료 자체가 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태성 진전의 경우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데 약을 먹는 기간 중에는 적절한 약과 용량이 맞으면 증상이 현저하게 좋아지게 되지만 약을 중단하면 얼마 후 다시 원래대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약을 장기간 수년, 수십 년 동안 복용을 한다고 해도 그 약으로 인해서 건강상에 큰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게 됩니다. 다만 임신이나 수유할 경우 약 복용은 제한되므로 약 복용 중 임신을 하게 되면 담당 신경과 전문의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파킨슨병도 마찬가지로 약을 복용하면 적절한 약제와 용량이 맞을 경우에 증상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지만 약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원상태 수전증이 나타나게 되고 갑작스러운 중단 자체가 환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자의로 약제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한방적 치료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태성 진전이든 파킨슨이든 효과가 있다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논문은 없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처방받은 약을 휴대하면서 증상이 나타날 때 복용하면 될까요? 아니면 매일 일정한 정해진 약을 복용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의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약제는 일단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본태성 진전 환자들에겐 필요시에 약제를 복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과 관련된 진전 환자는 매일 정해진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수전증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좀 짚어보고 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확인해 볼까요? 자, 수전증은 뇌졸중의 예고편이다. 맞을까요? 저렇게 중대한 질환의 예고편일까요, 선생님? 정답은 X입니다. 손이 떨리면 중풍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손이 떨리는 중풍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뇌졸중에 의해서 손끝에 힘이 빠지면 손이 떨리고 이 손떨림을 증상으로 하는 뇌졸중의 부위도 있습니다만 이때는 떨림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생기는 운동 현상이지 규칙적이고 리듬감 있게 일정하게 떨리는 수전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전증을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카페인은 수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 요즘 커피 생활 음료처럼 많이들 드시는데 수전증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정답은 O입니다. 오. 교감신경 계통이 예민한 사람이 카페인이 든 음료 커피를 마시게 되면 가슴 두근거림이나 무기력증, 불면증과 수전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손떨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하루 평균 3잔인 권장량을 지켜보거나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수전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어떤 병이든 치료보다 중요한 게 사실 예방이거든요. 손떨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방법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다만 생리적 수전증은 카페인 과다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떨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떨림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정확한 원인적 진단을 검사를 통해서 환자가 알고 있는 게 증상 악화 방지에 필요합니다. 수전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비교적 가벼운 병부터 심각할 수 있는 병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주라는 점 기억해 네. 두시길 바랍니다. 네. 수전증 빠른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수전증을 일으키는 질환 굉장히 다양하고 또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수전증이 생겼다면 하루빨리 병원에 가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고 또 적절한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